예, 오늘 케이스 스터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좀 책은 왜 케이스 스터디인가 이 책 하고 있죠. 오늘 챕터 2, 3, 2장, 3장 얘기를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이제 블랙스완이 발견하는 힘 사례가 미국의 교회 케이스를 갖고 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례고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종교 관계자에 계신 우리 분들이 이런 유사한 사례를 좀 써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특별히 이모 목사님께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로서 한번 더 잘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사례가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가 선진 사례, 대표 사례, 일탈 사례, 원형 사례 있는데 대표 선진 사례가 우리 보통 이런 게 베스트 프랙티스를 벤치마킹 해와라.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 해와라 할 때 이 선진 사례예요.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주로 이 선진 사례죠. 잘하고 있는 선도 사례를 갖고 와봐. 그 농업기술이나 이런 데도 보면 농작물을 발표하면 농작물 맨 처음에 이거 새로운 작물을 하기 전에 뭐 하냐면 이걸로 해서 선도적으로 잘했던 케이스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시범을 보이잖아요. 그런 게 선진 사례예요. 선진 사례. 그래서 다른 사람들께 선례가 되는 사례. 얼마 전까지 농업 중에는 스마트팜 이런 게 다 선도 사례였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보편적인 사례로 바뀌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야 농사 질 때 무슨 기계로 이렇게 찍찍찍하면서 씌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보니까 동영상 보니까 이제 로봇가 와서 이게 막 심고 뿌리고 하는 거 보면 이건 무슨 별나라 같은 이야기다 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여겨졌는데 이제 대중들한테 점점 알려지면서 이게 보편의 일로 자리 잡는 것. 그러니까 아주 선도적인 기업들이 많이 하는 이런 것들, 선진 기술을 쓴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케이스로 보면 아마존닷컴이 거의 최초의 그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점점 지금은 유통업계로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닷컴은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기 때문에 선진 사례의 넘버 원으로 쓰이고 지금은 많이 이베이가 죽었지만 이베이가 과거에는 그 경매 사이트로 옥션과 같은 그 사이트의 원용으로 이걸 되게 좀 잘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선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뭐냐면 지금 평균적으로 흔히 있는 건 아닌데 이건 10중 8구는 시간이 몇 년 지나면 보편적인 일로 바뀌는 케이스를 선진 사례로 보통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논문에도 전형적으로 사례 연구로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선진 사례를 예를 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대표 사례라는 거죠. 그 영역에서는 대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업대학원 학생들의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13기를 대표하는 사람에서 13기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거 평균으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스코트? 누구예요? 김태균 선생님. 김태균 선생님. 김태균 선생님. 그러면 13기에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평균적인 사람이 누구인가를 인터뷰하자라고 하면 김태균 선생님입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전국에 창업대학원이 10개가 있는데 10개 대학원의 학생들이 어떤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지 한 학교당 뭐 1학년 하면 2학년 하면씩 추천해서 샘플 데이터 20명을 가지고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2학년의 대표 주자 누구냐? 그러면 김태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대표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그룹의 대표성을 띠는 사례. 그러니까 이 집단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이 집단이 갖고 있는 속성을 연구할 때 그러니까 원래 집단에 대한 것을 연구할 때는 뭘 가장 많이 하냐면 서베이 리서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서베이 리서치 하면 사지선다형으로 막 물어보고 막 하는데 그거 말고 그들이 갖고 있는 깊은 생각, 동기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다, 궁금하다 그럴 때 대표 사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럼 귀농귀촌자가 요즘에 산청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자.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고르는 거죠. 우리 하동에 귀농귀촌한 사람 중에 대표 주자를 한번 골라보자. 그럼 누가 있죠? 한만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대표 주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골라서 하는 것. 그래서 평균적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할인 매장의 대표 주자 누구냐 하면 그냥 이구동성으로 월마트 보통 좀.
근데 회원제 할인 매장,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명한 데가 이제 코스트코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 또 마찬가지죠. 코스트코. 뭐 당연히 회원제 할인 매장, 코스트코.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회원제 할인 매장이 막 여러 가지지만 그 대표 주자인 데를 가지고 연구를 하자. 그럼 코스트코 이렇게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사례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서베이 리서치랑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서베이 리서치에서는 평균적인 거를 설문적으로 얻어내는데 여기는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원할 때는 이 대표 사례 케이스. 선진 사례는 대표 사례랑 차이점을 분명히 알겠죠. 네. 아시겠죠? 네. 선진 사례는 선도적으로 먼저 한 거야. 먼저 나가. 예. 대표 사례는 그 집단의 평균치, 대표 주자 이런 것이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선진 사례 연구나 대표 사례 연구를 제일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초점 맞춘 것, 특히 창업 분야에서도 사업 계획 썼을 때도 이 일탈 사례를 가지고 뭔가 하면 진짜 혁신적인 사업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논문도 오히려 일탈 사례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이 오늘 이 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죠. 이거 잘하면.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식과 안 맞는 이야기들이 주로 있는 게 일탈 사례예요. 일탈하니까 별로 이제 안 좋은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일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목사님 좀 일탈인 것 같아요. 평균적인 목사님 아니세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예외적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가 보니까 내가 지난주에 수업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왜 이분들이 일탈사를 찾아내니까 잘 못 찾는가 이유를 알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일탈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삶 자체가 일탈이야. 네, 이채원 님 일탈이에요. 일탈. 저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이종숙 일탈. 그리고 우리 저기 김선생은 순둥이잖아요. 순둥이인 분이 이렇게 뭘 이렇게 시도를 잘 안 하거든요. 좀 특이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문화 분 중에 이렇게 막 공부를 하겠다고 야간 대학원을 막 다니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죠. 많아요? 없죠. 많아요? 없는데요. 일탈자. 일탈사네. 일탈이 나쁜 의미인데 여기서는 거기가 오히려 좋은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일탈사례. 왜냐면 이거는 이런 거죠. 다시는 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야. 왜냐면 다문화에 계신 분들이 막 여기서 공부를 막 하고 이런 케이스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이런 거죠. 이게 일탈 사례라는 거예요. 자, 일탈 사례는 기존의 이론과 업계의 상식을 깨뜨리고 나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이 일탈 사례예요. 왜냐면 일탈 사례는 아까 선진 사례가 왜 다르냐면 선진 사례는 시간이 지나면은 보고 확산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일탈 사례는 시간이 지나도 확산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트레이더 조스라는 회사인데 뭐냐면 유통업체인데 여기는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 제품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트레이더 조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든 자체 브랜드만 유통으로 하는 업체예요. 노브랜드. 그러네. 완전 노브랜드식 자기가 만든 것만 이렇게 진열하는. 이런 다른 유통업체가 그 전략을 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일탈 사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형 사례가 있어요. 원형 사례. 그러니까 이거를 최초로 했던 사례들. 예를 들면 혁명하면은 프랑스 혁명 연구에 대한 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는 게 프랑스 혁명. 그다음에 주식회사 연구하려면 동인도 회사가 최초예요.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네덜란드에서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영국이에요. 네덜란드가 어떤 게 있었냐면 배를 띄워서 저기 아시아권이나 아메리카 쪽으로 가서 거기에 물건을 물건을 가지고 오면 와서 유통시키면 거의 무슨 대박을 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갔다 오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비용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돈을 누가 혼자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다 돈을 투자해. 근데 갔다 오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또 100만으로 박아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돈이 필요하고 없어. 그러면 이거를 팔어. 주식을 파는 거예요. 딴 사람은. 딴 사람한테. 그러면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진짜 장부책에다가 그걸 내가 받고 기록하고 빼내고 이런 장부를 기록했대.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주식 트레이딩이 아니라 오프라인은 진짜 장부책에다가 주식을 적고 빼고 이런 작업들을 한 개 주식회사의 원전이에요. 이게 동인도 회사, 소위 말하면 그 항선을 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도 저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가 폭락하고, 아니면 일부러 그 권리를 매점매석하고. 그러니까 지금에 하고 있던 행태들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야. 300년 전 얘기죠. 동인도 회사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럼 주식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럼 아예 그 사례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지금 주식회사 시스템.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 옛날에 튤립을 매점 매석해갖고 막 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 그 비트코인의 연구 현상을 뭐랑 비교해서 연구하냐? 튤립을 매점 매석해서 그 가격대가 막 오르고 뭐 이런 현상과 같이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살려고 하고 막 이런 거와 심리와 같이 연결하면 재밌는 연구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원형 사례 연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 사례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기록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만 잘 연구하고 그게 결론까지 알잖아. 그래서 그를 지금의 시작적인 연구로 도출할 때 저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봐도 역사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역사가 똑같이 반복은 안 되지만 뭐는 반복이 되냐? 패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이천님이 얘기했듯이 동일하게 반복할 것도 있고 좀 다르게 반복할 것도 있는 것 같아. POP, POD. 그래서 원형 사례 연구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이 있더라. 이 중에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있다? 일탈 사례. 그래서 내가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들 왜 일탈 사례를 찾아내고 못 찾는 이유가 본인이라 못 찾는 거죠. 좀 이상해요. 저도 일탈인 것 같아요. 금심서 때는 아닌가? 평범한데. 자, 책에 나온 케이스는 조직 변화. 그러니까 조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주로 관심사예요. 조직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기존에 핵심으로 가고 있는 조직 변화 연구는 단속 평형 모델이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혁신적인 변화는 작은 변화가 뭉쳐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기간의 점진적인 변화가 뭐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레디컬한 혁명은, 그러니까 변화는 혁명 같은 일, 아주 이런 것들로만 해서 변화한다는 게 기본적인 통속이에요. 사회가 확 바뀌려면 혁명이 있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혁명과 같은 일이 아니고서는 조직이 안 바뀐다는 게 기본 통속이에요. 그 말은 막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평화인데 마을 체제가 바뀐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한번 망한다든지 뭐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강력한 변화 요인들이 있어야지 조직도 변하지. 그냥 조그마한 우리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어? 맹탕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통솔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던 놈이 투시맨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학자예요. 마이클 투시맨이 이런 급진적 변화는 비연속적으로 일어나. 비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조금씩 진진하다 확 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러니까 돌연변이처럼 일어난다든지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로서 확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투시만의 얘기예요. 근데 플로머이라는 연구팀이 원래 이런 연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한 교회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거 봐라, 여기 조직 변화에서 얘기하는 전통적인 변화는, 급격한 변화는 불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갑자기 큰 타격이 가야 변하는데 이거는 진짜로 흔히 쓰는 자잘자잘한 것이 막 섞여서 확 터진 경우가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직 변화 차원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관찰 보니까 야, 이거를 조직 변화로 한번 풀어보면 좋겠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하늘빛 주식회사 논문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하늘빛 주식회사라는 연구도 제가 특별히 뭐냐면 전략적 연동 모델이라는 이론을 풀어봤어요. 전략이 IT가 어떻게 변하고 전략이 바꾸는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모델이거든요. 제가 그 회사를 곰곰이 가서 이제 처음에는 인터뷰도 보고 내용도 가고 진짜 가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처음에는 신문 기사로 보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접촉하고 그다음에 직접 가서 인터뷰도 따두고 강의도 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내가 전략적 연동 모델이라는 걸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그때 전략적 연동 모델이 큰 기업체는 맞는 얘기지 이런 자그마한 이런 기업에는 잘 안 맞는 모델이거든요. 그걸 적용시켜 보면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해봤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떤 모델을 가져다 와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연히 교회를 조사했더니 있을 수 없는 조직 변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고 알게 된 게 뭐냐면 작은 변화가 예상 밖의 형태로 결합하여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맞더니 증폭. 증폭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AM 라디오의 증폭하다. 앰플라이어인가? 네. 앰플라이어. 증폭. 앰플리파이. 갑자기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 단어예요. 증폭. 갑자기 증폭하는 거야. 팡 하고 증폭. 이게 핵심 키워드고. 근데 뭐가 만나니까 증폭했냐면 변화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맥락적 요인과 그다음에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 상황과 행동의 상호작용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글자글 작은 일들이 막 서로 뭐 융합이 일어나더니 펑 터져버린 케이스인 거죠.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설이 바뀌었어요. 플로만의 연구에 보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증폭 현상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여기도 보니까 기존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교회는 상류층만 상류층만 다니는 부자 교회였어요. 주로 교인들이 마을에 부유층들만 다니는 교회였고, 그다음에 주로 어떤 걸로 교회가 유지되면 거액의 기부금을 받는 걸로만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문제가 시간이 흐를 때마다 사람이 점점 주는 거야. 그래서 쇠락했다는 절박감도 막 생기고, 그다음에 교회 리더십이 자꾸 바뀌어. 교회 목사님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건들이 좀 뒤에 설명해 그런 일들이 터져요. 그러면서 구성원들의 갈등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접하면 보통 이걸 해결하기 되게 어려워요. 긍정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보면 노숙자 지원하는 교회가 됐고 사회활동의 공감계층이 확 늘어나는 교회가 됐고 거액의 기부금 플러스 각종 보조금이 막 섞여 있는 이런 거가 바뀌어 있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확고히 바뀐 거잖아요. 확 바뀌었잖아요. 교회가 확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 봤더니 교회에 관계된 사람들의 행동, 자원을 얻거나 아니면 서로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상식적인 행동,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것이 막 서로 막 이렇게 융합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교회가 확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교회를 보더니 여기는 진짜로 특이한 교회네 해서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연구했죠. 봤더니 이게 교회 이름은 성교 교회예요. 아마 뭐 미션 처치쯤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조그만 변화가 서로 상승작용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큰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그마한 일들은 효과가 없는데 그것이 갑자기 폭파 상승하니까 큰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지난번에 뭐 몇 년 전부터 얘기했듯이 3년 전 2월 6개월 전이군요. 벌써 2년 6개월 전에 3박 4일 동안 갇혔잖아요. 제주도 출장 갔다가 갇혔어. 못 나왔어요. 그래 왜 갇혔냐? 세 가지가 겹쳐서 갇혔어요. 첫 번째 눈이 왔어요. 뭐 눈은 흔히 올 수 있는 거죠. 눈이 와도 비행기는 떠요. 두 번째는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졌어요. 2월달인데. 근데 기온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세 번째, 바람이 엄청 불었어. 바람이 불면 별 문제가 바람이 불면 바람 그치면 비행기 뜨면 돼. 근데 눈이 왔는데 온도가 확 떨어지니까 눈을 배설 작업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바람까지 부니까 사람이 이동도 못하고, 그래갖고 완전히 난리법석이 된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공항 시스템도 무너지고 그 제주시에서도 관리하는 거가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뉴스에 막 나오고 뭐 항공사에도 우왕좌왕하고 난리치고, 그래서 3박 4일 동안 그 공항에서 노숙한 사람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있죠. 아하, 한꺼번에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가 이렇게 우습게 쉽게 시작하는구나.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작은 그 소위 말하는 자연 상황이 그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확 터져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났다. 이게 증폭이죠, 증폭. 앰플리파이어가 일어나는 거죠. 작은 변화입니다. 뭐 교회 자금으로 시작된 그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자금이 아니라 펀드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바꿀 필요도 없는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교회 리더가 아닌 일반 스태프가 제안하고 실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이 사업할 때 정해진 목표나 로드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혁신이 일어나거나 급속한 변화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이 방향을 딱 설정하고 일로 가자 해도 조직이 안 바뀌거든. 근데 이거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거지. 보통 급격한 변화의 대부분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리더십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가 맞는데 그거 없이 돌아간 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 군대 있잖아요. 군대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선진 군대로 바뀌었어. 근데 거기에 보면 사단장 이런 부분이 강력한 카리스마 발휘하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막 이채원 대위가 막 이렇게 하자 했더니 그때 마침 옆에 있었던 뭐 하사가 하나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걸 봤던 뭐 병사들 갖고 그게 뉴스에도 올라오고 막 하더니 갑자기 군대 문화가 확 바뀌었더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여기 보면 아주 그냥 작은 일이 서로 묶여버리니까 확 크게 났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결론을 보니까 작은 변화가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영향을 봐서 더 이게 증폭되고, 작은 변화가 교회 구성원의 행동을 바꾸게 돼서 더 증폭되고, 또 작은 변화가 이런 맥락과 오타구나. 맥락과 행동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증폭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니까 이 교회가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문제가 더 적시됐습니다. 이 교회 상황이 무척 나빠졌어요. 뭐냐면 교회 유지할 때 이제 자금줄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헌금을 틀하는 거예요. 점점 교회 인원수가 줄고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조금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줄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리더십이 불안정했어요. 교회 목사님이 자꾸 바뀌는 거야. 그만두고 나가, 그만두고. 그러면 그런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는 교회들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교회 목회자는 보통 있으면 꽤 오래 있는데 그분들이 자주 바뀌어요. 그러면 뭐 내분이 있든지 하여튼간 뭐가 문제가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자주 바뀌었어요. 세 번째,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뭐냐면 여기에 아주 정통 보수 교회인데 게이와 레즈비언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교회 목회자들이 하니까 기존의 교회 구성원들이 반발심들이 막 생기게 됐고, 그러면서 부유층이 막 떠나는 사람 생기게 됐고, 그다음에 종단본부와 갈등이 있어요. 이게 약간 보수적인 교회인데 종단본부에서는 이제 인종 차별하지 말자. 근데 여기에 보면 인종 차별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구성원들이 KK 때는 관계들. 그러니까 이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요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체성 흔들리지, 돈 줄지, 교회 목회자 바뀌지.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문 닫을 가능성이 농후한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그냥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내과 의사가 일요 진찰을 한번 시작합시다. 편안하게. 일요일날 누구 사회적 약자를 진찰을 도와주자.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진찰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거 진찰로 돈이 필요하니까 외부 펀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하다가 사람이 느니까 동료 의사들 좀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에 의료와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게다가 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 자금 받자고 하잖아요. 그럼 정부 지원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다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교회 활동에 우리 1년 목표 잡을 때 우리
의료봉사 활동이 정식 타이틀로 들어가게 됐어. 그렇지. 그래서 그 정식으로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그냥 의사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까지 필요하니까 노숙자 지원센터까지도 그냥 설립하게 됐어. 그러니까 얼떨결에 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막 늘어나서 한 거야. 그러니까 뭐 하다가 그다음에 넥스트 사업 거기다가 요게 잘 돌아가서 다른 사업 하나 더 붙이고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교회 구성원들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교화, 갱생, 회복 이런 용어들을 막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언어가 되게 중요한 게 그런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관심사가 그쪽으로 바뀌는 거야. 캐치플레이가 아주. 캐치플레이. 그러니까 공동체가 쓰는 용어가 되게 중요해. 공동체가 쓰는 용어가 뭐냐에 따라 계속 그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 목사님이 리더십이 흔들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이런 조그마한 거 변화됐잖아요. 우리 교회에 요거 의료센터가 들어왔습니다. 노숙자가 됐고 뭐 할 때마다 이게 좀 되게 성경적 변화에 대한 의미를 막 가치를 부여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가치는 부여를 하니까 되게 멋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여하고 우리 같이 우리는 이걸 도우는 성교적 사명을 띠는 사람이니까 같이 우리 이 일을 더 잘합시다. 뭐 이런 것들 뭐 얘기하게끔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의식화되면서 바뀐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리더십은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변화가 됐는데 케이스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잡아내기 되게 어려워. 근데 이 사람들은 잡아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사례 연구를 가보면 대충 이렇게 흘러지나가서 보고 그냥 쑥 인터뷰 한두 번 따고 아는데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 요소 발견 못 하는데 이 사람들 발견했다는 얘기야. 어떻게 발견했냐? 첫 번째 데이터를 엄청나게 잘 수집하고 분석했어요. 첫 번째 개방형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디자인 싱킹 작년에 수업을 해보니까 제가 자꾸 개방형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자꾸 제가 질문하는 걸 녹음한 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유도한 질문이 되게 많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방형 질문. 근데 개방형 질문의 오픈엔디드 퀘스천의 핵심은 뭐냐면 6하 원칙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그것을 하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누구 도와준 일을 했어. 그걸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떤 동기로 그거 하야 되는 이유가 뭐고 전후 맥락이 뭐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스토리를 다 물어봤어요. 두 번째, 객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녹음을 한 걸 바로 텍스트로 바꾸는 녹취 작업을 하죠. 녹음 따고 녹취하고 그 내용을 읽어보고. 근데 꼭 누가 하냐? 2명의 연구원이. 왜 한 명 아니고 2명이 할까? 한명 쏠려주니까. 그렇죠. 한 명이 하면 왜곡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2명이 녹음 따고 풀고 뭐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하죠. 그래서 인터뷰에서 얻은 자료가 정확하게 인터뷰가 됐는지 확인하는. 야 그때 이런 얘기한 게 아니야. 오해가 있다면 빼먹고. 왜냐면 사람들이 되게 왜곡된 사람이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이 얘기는 해주면 안 들려. 내가 편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이 그 데이터를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록 방식도 연구 방법론에 의해서 스탠퍼드대 캐서린 아이젠하트가 교수가 제안한 방법대로 또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인터뷰를 마치고는 몇 시간 내에 정리한다. 24시간 내에 인터뷰 노트 작성한다. 두 번째, 인터뷰 통해 얻은 데이터는 빠짐없이 다 기록한다. 세 번째, 조사자는 인터뷰 노트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조사하잖아요. 그 레포트 냈잖아요. 그러면 바로게 작성됐는가 확인하는 작업까지 하라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 디자인 시키는 녹음을 따오고 타이핑하고 뭐 이런 시킨 작업도 이거를 흉내를 낸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 오류는 엘리트 오류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 인터뷰 딸 때 너무 항상 탑 매니저나 최고 리더십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곡돼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 창업대학원 창업학과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박상혁 교수한테 인터뷰를 따잖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큰 그림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근데 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인터뷰를 따야 돼?
스텝료인 김모영 스텝 그리고 학생인 사람들 그러면 아마 입장이 다른 나는 안 다를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다를 수 있죠. 그 제가 뭐가 빠진 거예요 제가. 뭐가 빠진 거예요 제가. 뭐에 빠진 거예요? 엘리트의 오류. 엘리트의 오류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선교교회 가서도 그 목사님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스텝용가 평신도들한테도 다 얘기를 들어서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입장 차이에 따라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네. 군대 가서 인터뷰를 하려면 당연히 그 사단장 급에서부터 경사. 병사, 하사관, 그다음에 우리 뭐야 장교. 장교 이거 다 인터뷰를 해야 되죠. 이등병까지. 네. 지난번에 옛날에 그 군대 폭행 문제를 해결하려고 TFT가 구성했는데 사병 빼고 장교들만 구성되고 만들어갖고 옛날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하도 이제 이등병을 때리고 폭행 문제에서 죽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등병을 없앱시다. 그래서 다 처음에 일병부터 주는 거. 그래서 욕 먹었어. 왜? 아니 그럼 뭐가 있는지. 일병은 안 때리냐? 이등병을 없애면 뭐 일병 안 때리냐? 아 그래? 그러면 차라리 계급을 부르지 맙시다. 계급을 없앱시다. 네. 야 군대 계급으로서 같은 일병도 몇 월 군번이냐에 따라 그거 갖고 파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 아이디어 누가 낸 거야? 장교들이요. 본인들은 사병 생활을 안 해봤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오류가 있고요. 두 번째 기억의 오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모험 구석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의 사실관계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문회나 이런 게 보면 참 신기해. 당신 그때 이러이러한 거 맞습니까 물어보면 난 그 신기해 대답하는 게. 나 잘 기억이 안 나요.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잘못 알고 있을 경우도 있어요. 네. 사실 파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 인지할 수가 있고 그 시간과 이것도 그러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고 아니면 두 가지 사건을 섞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오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기억의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 다 듣고 딴 사람의 의견도 이렇게 맞춰보고 또 실제는 사건의 실제 데이터를 보고 하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일관된 얘기를 하면 그건 맞는 거고 이 사람 얘기는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뭐 잘못 생각했나 보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하는 거가 증인들 그러니까 수사관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 봤더니 뭐냐면 타이핑이더라고. 와서 그 증인들 불러고 처음부터 구구절절 이렇게 타이핑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 네. 우리 저기 검찰 조사 보면 12시간 걸리고 하잖아요. 그거의 대부분은 얘기한 걸 타이핑하고 나중에는 뭐 하냐면 그 인터뷰 그 조사한 사람과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느냐도 검증해봐. 당신 이렇게 맞나? 맞냐? 근데 그 얘기 잘못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 그 제3자랑 같이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특별히 6개월이 지났으니까 더더욱이나 그 인터뷰된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 기억이 오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인터뷰의 여러 대상자를 통해서 하면서 팩트 체크를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할 그 인터뷰 한 사람한테 그냥 딱 찍 물어보고 인터뷰 끝 하면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의도적이지 않게. 그다음에 엘리트 오류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석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연구 주제를 선택을 해야 되죠. 연구 주제. 그러니까 어디를 사례를 할 것이냐, 어느를 일탈 사례를 고를 것이냐. 그게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터뷰나 기사 등에 얻는 정보를 해서 사건을 시간 순으로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연구자들은 겹치지 않도록 이야기를 계속 기록을 하죠. 그래서 겹치는 분과 겹치지 않는 분들을 잘 파악해서 겹치는 부분들은 팩트 체크하고 빠진 부분은 뭐가 빠졌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연구했던 연구자들끼리 모여서 토론해갖고 토론을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변화 요인을 일으킨 핵심 요인들이 뭔지를 토론 끝에 얻어내는 거죠.
왜냐면 다 조사했잖아요. 인터뷰 땄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 토론 끝에 얻어낸 거가 4개의 맥락 요인과 3개의 행동 요인을 알게 됐어요. 4개의 맥락 요인은 절박감, 갈등, 리더십, 정체성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3개의 행동 요인, 그런데 자원 획득, 언어 활동, 상징적 행동으로 말하면 증폭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연구자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잘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가설을 나름대로 이거 뭐와 뭐는 변할 것이다. 그래서 급진한 변화를 일으킨 요인이 뭔지 아닌지를 다 하는데, 여기 보면은 책 한번 볼까요? 표 2- 한번 봐주세요. 책 2-를 보시면 거기 아주 잘 나와. 이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84쪽입니다. 84쪽. 책 같이 좀 보세요. 84쪽. 인터뷰를 따서 한 내용들을 이런 카테고리를 맥락을 만들고 그 요인들을 만들고 이것을 이렇게 코드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서베이 리서치가 아닌 사례 연구의 핵심이더라죠. 그래서 이거 잘하는 거,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잘하는가. 김태균 선생님 이거 우리 같이 좀 봐주세요. 같이 보세요. 왜냐면 김태균 선생님 특별히 사례 연구 잘해야 되니까 구조화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 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데, 이때도 요거 카운트에서 기록을 하는데 혼자 하면 안 돼요. 2명 이상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듀얼 코딩이라고 한다죠. 듀얼 코딩. 그래서 이중보호화, 2인 1조가 돼서 연구가, 왜냐하면 잘못해서 카운트 더 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이것을 철저히 따는 걸 되게 중요하다. 따라서 예외적 사례에서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나, 일탈 사례를 대한 토래. 그냥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일탈 사례는 그거 잘 일어나지 않은 스페셜한 예외적 사례인데 굳이 뭐 이런 것을 깨달음이 있겠는가? 아니에요. 이거를 잘 보면 거기서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를 선정할 때 쓰는 질문은 뭐냐면, 이 사례는 뭐 때문에 놀랬는가? 아까 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바뀌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근데 바뀌었어. 그럼 놀라운 일이죠. 군대 잘 안 바뀌어. 근데 이치원님이 가 있는 교회, 그 군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군대 바뀔 리가 없는데. 그게 뭐 때문에 놀라게? 군대는 바뀌는 곳이 아닌데, 교회는 바뀌는 곳이 아닌데, 학교는 바뀌는 곳이 아닌데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에 바뀌었냐는 거죠. 두 번째, 근데 그것 때문에 감동한 이유가 뭐냐? 근데 이게 기존에 했던 정설과 통설과 뭐가 달라서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냐? 요 대상자에 맞으면 그는 스페셜 케이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 케이스를 먼저 잘 일탈 사례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해요. 다문화 분들 중에 이렇게 학업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스페셜 케이스.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사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사례를 골랐으면 그들한테 물어봐야 할 핵심 질문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그 특별한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 뭔지를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자세히 기록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로 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잘 도출해내는 것. 근데 이것이 우리의 업계, 조직,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뽑아내는 것. 이거가 3개가 되면은 연구의 대부분은 이뤄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면 눈이 좋아야 되잖아요. 딱 저 사례 보고 저건 특별한데, 얘는 특별한 애야. 이런 거 알아내는 거. 이 눈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업계나 이런 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부가 필요해요. 제가 바리스타나 커피숍에 관련된 스페셜 패시 커피 하는 데를 뭐 하겠다. 그럼 제 본인이 커피 인더스트리에서 잘 모르는 거 알아낼 수가 없다고요. 농촌 목회에 대해서 직접 뛰어있거나 그 내용을 말하면 농촌 목회의 스페셜한 케이스를 알기 어렵다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업계에 대한 상식이나 돌아가는 파악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 지금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견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특별한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인지 아니면 실행력이 떨어졌는지 그거를 확 안 물어. 이거 진짜 특별한 건데, 이거 내가 발견했어. 근데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나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걸 휘옥 안 잡아. 그러면 그 연구가 안 돼. 제가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창업대관 논문 지도하다가 창업 아이템을 하면 내가 이거 아이템 좋은 거라고 딱 치면 논리적으로 동의했어요. 이건 맞대. 특이한 거 맞대. 근데 화 안 물어. 감동이 없어. 시작 안 해. 그냥 넘어가. 그럼 제가 알아요. 이 사람 못한다. 그럼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안 할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되나요? 첫 번째는 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눈이 좋으려면 그 업계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어야 돼. 두 번째, 그 발견하면 그걸 휙 차갖고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이건 알아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이거를 한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될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아까 여기서는 조직 변화라는 측면에서 다른 걸로도 분석할 수 있어. 조직 변화가 아니라 뭐 인간관계론 이런 걸로 분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직 변화라는 키워드로 딱 분석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이론으로 분석할까 이걸 고르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좀 브레이크 타임 갖고